안녕하세요. 소명여자고등학교 교사 오수석입니다. 이렇게 화면으로나마 선생님들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대입상담 프로그램 활용을 통한 정시 상담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지금 찍는 시점 이틀이죠. 이틀 뒤에 이제 경기도 내에서의 정시 박람회들이 이렇게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또 여러 선생님들께서 또 학생, 학부모의 이렇게 상담 등을 진행하시게 될 텐데, 지금 앞두고 있어서 그 상담에 좀 도움이 되는 방향의 내용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강의 자료의 일부는 대입 상담센터,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 직무연수죠. 거기에서의 이제 프로그램팀 선생님이 강의한 내용을 일부 발췌해서 제가 또 재해석해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안내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리 공지 드리고요. 첫 번째 일단 2022하고 2023년도의 정시에서의 환경에 큰 변화가 없다라는 부분이죠. 물론 뭐 아주 디테일하게 뭐 대학별의 어떤 반영 비율의 변화들이나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지만 모집 인원이나 또는 입시 정책적인 측면에서 큰 변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통합형 수능이죠. 그것도 변화가 없고 또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는 여전히 상존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작년에 비해서 사탐과 가탐에서의 어떤 유불리 간극이 컸었죠. 그래서 실제 대학에서 변표를 이제 변환 표준 점수를 적용하는데 또 차이들도 있곤 했었는데 올해는 지금 일단 통합형으로 해서 이제 평균으로 해서 이 변표에 대해서 지금 추정을 했을 때를 보게 되면은 유불리가 크게 발생하지 않은 상황으로 우리가 인지할 수 있고요. 어저께인가요? 이제 건국대에서도 이제 변환 표준 점수를 발표를 했더라고요. 이제 사탐하고 가탐을 통으로 이제 같이 이렇게 발표하는 거 볼 때, 올해는 그 유불리에 대해서 대학이 조금은 그냥 보수적으로 또는 사탐, 가탐의 변표들을 같이 활용하는 방향성들을 좀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수능에서 이제 수학과 탐구에서의 변별력 확보죠. 현장에서 이제 변별력 확보는 또 학생들한테는 시험이 어려웠다라는 얘기가 또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시는 성적의 산출에 의해서 또 줄을 세워야 되고 그 줄에 의한 석차에 의해서 대학에 진학이 결정이 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수학과 탐구의 변별력이 확보가 됐다. 즉 표준 점수가 좀 높게 형성이 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타 과목에 비해서. 그랬을 때는 이 수학과 탐구 부분을 잘한 학생이 아무래도 점수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의 경우의 수들이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의 성적을 먼저 분석을 하실 때 얘가 수학과 탐구가 동일 점수대 아이들하고 비교할 때 더 잘한 성적인지 또는 그렇지 않은 성적인지를 좀 감안해서 지도할 필요가 있고요. 교차 지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올해도 지속이 될 거고요. 벌써 또 외부 언론 쪽에서는 이 부분들이 좀 화두가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뒤에서도 이제 교차 지원 비율에 대해서 또 이야기 드릴 부분이 있는데 일단 올해도 이 경향성들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실제 모의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교차 지원에 대해서의 실시간 상황들이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이나 또 수험생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 부분에 또 그 기류에 또 따라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조금 염려 아닌 염려가 되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최상위권은 눈치 경쟁이 심할 것이다. 왜냐하면 작년에 비해서 국어 과목이 표점의 최고점하고 1등급 구분 점수, 그러니까 최상위권이죠. 그 점수에서 이제 간극이 작년보다는 적게 나타났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상위권의 아이들의 점수대들이 서로 같이 좀 뭉쳐있는 듯한 느낌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눈치 경쟁이 심해지겠죠. 그리고 중하위권은 눈치 없는 경쟁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중하위권 아이들이 또 뭐 재수를 얘기하고 또는 작년에 입시 결과에서의 좀 낮은 학과나 이런 결과치들을 갖고서 이렇게 질러서 소위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선생님들이 조금 객관적으로 그리고 올해의 상황 또 전년도의 이제 누적비를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서 안내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수능의 올해의 특징을 짧게 포인트가 되는 부분 한번 짚어봤고요. 이 상담 프로그램의 구성은 항상 물론 이제 대기업의 대입상담 프로그램만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들도 이 누적이라는 것을 갖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표본을 통한 추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누적이라는 인원, 즉 누적 표본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디 사교육에서의 뭐 A 사교육 기관이 있다, 뭐 B 교육 기관이 있다. 거기에서도
표본을 모아야 돼요. 표본을 모으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떤 추정이나 이런 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과정에서 조정과 분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이젠 사람이 개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용들을 보고서. 그리고 또 표본의 어떤 성향들을 보고서.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항상 그 분석 또는 그 개입 부분들이 오류가 없을 것이냐. 물론 이제 합리적인 추론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추정치의 내용들을 뽑아내게 되겠지만 항상 문제는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정시에서의 어떤 표본의 구성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이 표본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표본을 통해서 합리적인 추론에 의해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또는 배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 부분이 가장 큰 화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입상담 프로그램 이제 환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걸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래야지 선생님들이 상담 프로그램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구나. 이런 스토리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그러면 내가 학생들을 상담을 할 때 어디에 포커스를, 어떤 초점을 맞추고 얘기를 해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자, 왜라는 질문으로 먼저 시작을 한번 해봅니다. 왜? Why? 예. 그리고 이건 뭐 프루꾸어죠. 예. 그래서 독일어, 중국어, 일본어 한번 다 이렇게 한번 찾아서 넣어봤어요. 예. 왜 석차 누적비를 사용하느냐? 예. 첫 번째 줄 이렇게 보시면 사교육 타기관에서도 수합된 표본 내 석차를 고려하고 그 다음에 수능 전수를 추정해서 실제 배치를 합니다. 그런 추정 과정에 의해서 배치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뭐 장판지 배치표라고 그래서 선생님들 예전에 크게 이렇게 펼쳐놔서 봤었던 배치표 있잖아요. 그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대입상담 프로그램은 합불 사례의 표본 누적 석차와 합불 사례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누적 석차가 작년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수합단 학생의 또 누적 석차를 비교해서 상담하는 상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누적비가 정확한 건가? 이런 또 의견들을 내시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정확한가는 어느 기관에서도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가 정시든 수시든 마지막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건 또 경쟁률이거든요. 그렇죠? 예. 어느 입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더라도 경쟁률이 높아지면 예, 다 모두 예상했던 입결보다 높게 나오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정답은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우리가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그 표본의 크기죠. 그리고 작년과 동일한 성향의 표본을 활용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 그러니까 해마다 뽑는 표본이 다른 상황이라 그러면 의미가 없겠죠. 그렇죠? 뭐 500개 학교가 표본을 모았는데 다음에 490개가 나왔는데 500개하고 겹치는, 즉 같은 성향의 학교들이 나타나지 않고 다른 뭐 새로운 그룹의 학교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그 이전의 표본에 대한 분석, 전년도 표본에 대한 분석이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대입상담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그래도 신뢰성을 확보했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상담을 해야 되는가?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작년과의 누적비를 비교해서 상담하시면 됩니다. 작년에 A대학의 누적비로 봤을 때 과탐에서의 누적비가 10%인 학생이 갔다. 근데 올해 내 제자애가 한 10% 또는 9% 정도의 성적이다. 작년과 동일한 전형의 상황이라면 지원했을 때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단 뒤에 나온 것처럼 전형 변화, 경쟁률, 모의 지원 등에서 성적 상승이 예상될 때에는 그렇죠. 합격생의 누적비가 10%에 다 몰려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수시도 그렇잖아요. 내신이 뭐 어느 대학에 대해서 합격했는데 교과 전형의 어느 합격선이 뭐 2.5에서 뭐 3.2까지 나온다. 등급이. 그럼 여기 누적비도 그렇죠. 뭐 7.2에서 뭐 10.2까지 이렇게 레인지를 형성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성적이 상승할 것 같다. 그럴 때는 누적비가 높은 합격 사례에 좀 선생님들이 맞춰줘서 지원을 또는 상담을 안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누적비, 석차 누적비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건 석차예요. 석차에 의해서 상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석차로에서 선생님들한테 12만 등이에요. 뭐 10만 5천 등이에요. 그러면 우리한테 와닿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백분위로 바꿔서 누적비로 해서 이렇게 제공을 하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고요. 작년에 2022년도에 수능에서의 점수고 이건 국어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어려웠죠, 작년이. 역대급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표점이 최고점이 무려 149점이 나왔어요. 전년도 국어의 표점 최고점은 144점이에요. 그렇게 될 경우에 이 두 점수를 매칭하게 되면 분명히 5점의 간극 차이가 생기죠. 그 다음에 백분위가 1등급이죠. 1등급 구분 점수, 2등급 구분 점수, 3등급 구분 점수를 보면 매우 유사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해마다 같은 기조의 형상들이 있어요. 점수 차이가 크지 않는. 그러면 가장 문제가 되는 구간은 이 최고점과 1등급 사이의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이 최고점과 1등급 사이의 구간의 점수들이 지원하는 대학의 그룹들, 최상위권들이겠죠. 아무래도 그 대학들에 대해서는 해마다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변별력이 생겼다, 변별력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항상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대기업 상담 프로그램들은 항상 이 부분에서 학생의 이제 석차 개념으로 해서 이 100분위로 해서 매칭을 했습니다. 96인 점수를 갖다 써줬고 89, 89인 100분위에 해당하는 점수들을 이렇게 매칭을 해줬어요. 그럼 맨 하단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최고 표점하고 1등급 구분 표점 사이의 간극이 해마다 다르다. 자, 두 번째, 100분위별 학생 인원이 역시 또 해마다 다릅니다. 이거는 좀 짧게 얘기 드리면 100분위 97 받은 아이의 올해 인원수하고 전년도에 100분위 97 받은 아이의 인원수가 분명히 다르겠죠. 그래서 이 100분위별로 조합으로 해서 매칭을 했을 때의 또 어려움과 문제점은 상존하는 거죠. 하지만 대입상담 프로그램에서 그 이전 연도, 뭐 작년, 재작년 그 이전 연도에 계속 이 정시상담에서의 효용성을 가졌던 이유는 그쵸. 이 100분위 매칭의 원리가 수능 전수 표본에서의 원리가 담겨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전수 표본의 아이들이 지원하는 성향 또는 성적대의 분포는 크게 다르지 않는다라는 가정에 움직였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1등급과 최고점 사이가 아닌 그 외의 구간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었던 부분으로 진행을 해왔던 겁니다. 하지만 또 작년에 더 큰 문제가 또 하나 발생을 하죠. 바로 확률 통계 그리고 미적 기하의 점수인데 이게 통으로 해서 통합 점수로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통합 점수로 나오게 되면서 전년도에서 그 이전 연도 성적하고 매칭을 시킬 때 수학 나형과 가형하고 조합을 매칭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100분위 89를 나형의 학생, 즉 사탐조합에 있는 나형의 성적으로 해서 이전 연도 성적을 추정해서 갈 때는 100분위 98을 줘야 되는 상황이었고, 가형으로 갔을 때는 79를 줘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일시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위치값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현실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도 이제 작년에 좀 전에는 이제 수능에서의 변화 부분이었죠. 그렇죠? 국어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1등급 구분 점수하고 최고점 사이의 간극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드렸고, 수학은 확통, 미적, 기하가 통합형 수능으로 되면서 나타나는 부분을 얘기를 드렸죠.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발생했던 또 큰 부분이 바로 이 교차죠. 이건 작년에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마지막에 나왔던 배치표에서 한 일부분이에요. 5% 교차를 했을 때, 30% 교차를 했을 때의 작년 예시표인데 보게 되면은 그쵸, 배치 자체가 달라집니다. 여기에서는 중경시 라인에 건동홍이 붙고, 여긴 중경시 라인에 서성한이 붙고, 점수가 표점의 차이가 이렇게 발생하죠.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이 교차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서 배치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작년에는 대입상담 프로그램은 그 조정을 하지 않았죠. 오히려 인문성향, 자연성향을 그냥 나눠서 이전대로 그대로 고수를 해서 오히려 혼선을 더 좀 막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간 이런 배치의 변화들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올해 수능에서의 응시 상황만 한번 또 짚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수학만 이렇게 놓고 보는데요. 일단 사탐, 과탐의 아이들 를 이렇게 보게 되면 과탐 조합의 인원이 증가를 합니다. 그렇죠? 예. 전년도하고 올해 이렇게 해서 비교하면 사탐 쪽에서는 약 5천에서 6천, 또 과탐에서 5천에서 6천 정도가 늘어나는 이렇게 상황이 벌어졌죠. 그래서 올해 이제 자연계열 성적의 어떤 상승 가능성은 우리가 또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이 자연계 아이들이 또 뭐 교차로 많이 움직이는 성향들이 있게 될 경우에는 인문계 커트라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생기겠죠. 하지만 그런 예측은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이 대학은 또는 이 학과는 인문 쪽, 자연 쪽 아이들이 넘어오기가 좋다. 그런 성적의 반영 비율을 갖고 있다. 뭐 이 정도의 판단으로 해서 접근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정시 상담에 대해서 이제 산출 정보, 지금까지의 히스토리를 갖고서 이렇게 된 겁니다. 전년도 수능과 100분위 기준으로 해서 매칭을 했었어요. 그리고 작년 수능 점수로 변환을 해서, 그래서 선생님들이 실제 너 올해 받은 수능 점수가 뭐 650인데 전년도로 변환하면 630점이 돼. 그래서 합격 가능성이 있어 없어 이런 얘기를 해주셨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올해는 대학별 산출식에 맞춰서 누적비에 의한 상담이고요. 그래서 상담 학생의 누적비와 작년 사례의 누적비와를 비교를 해서 이렇게 상담하는 상황으로 플랫폼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채점 이후의 서비스는 지금의 상황이죠. 선생님들이 지금 강의를 듣는 시점일 거고요. 실채점은 19일부터 이건 19일부터 이제 적용이 될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가채점 이후의 서비스는 내 누적비, 사례 누적비를 비교하는 건 같은데 어떤 부분이죠? 표준 점수 합에 의한 누적비입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실 때도 이거는 너 표준 점수 합, 그리고 작년의 표준 점수 합들을 서로 비교했을 때 너가 그 누적비 안에 성적이 돼.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거는 좀 뒤에서 디테일하게 사례를 통해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누적비의 이제 계산 방식은, 그럼 표본을 어떻게 뽑아내느냐? 사탐, 탐구 기준입니다. 과탐은 또 과탐 이렇게 해서 기준으로 해서 뽑게 되죠. 그러니까 과탐 조합을 묶어서 누적비를 내고 사탐 조합을 묶어서 누적비를 산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 다 한꺼번에 묶어서 다 전체 전수로 해서 또 누적비를 산출을 하죠. 그러면 왜 이렇게 산출을 하느냐? 라고 되물으실 수 있는데, 사탐을 선택한 아이들이 인문계 쪽에 성향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과탐을 선택한 아이들이 자연계 쪽에 성향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요새 교차도 된다는데 통합형 수능인데 그랬을 때 그 참고는 누가 대변을 해주냐면 이 전체에서의 누적비가 어느 정도의 기준점들을 제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체를 통해서 교차에 대한 진단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변경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환하는 방식에 어느 정도의 정확성이 지금 떨어지는 수능 개편과 맞물려서 있다. 그래서 조합별 표본을 나누어서 누적비로 이렇게 산출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렇게 산출을 하는데 표본은 신뢰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전년도에 1년 동안 상담 프로그램 내에서 이런 작업들을 해서 확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4월, 또 4월, 6월 전년도하고 올해의 재학생들의 분포겠죠. 그 재학생들의 분포를 이렇게 보게 되면 분포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것은 우리 아이들의 성적이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생각일 수도 있고, 또는 공부를 그렇게 계속 하는데도 큰 그래프의 개형의 변화는 없구나라는 조금 슬픈 단면도 될 수 있습니다. 확통사탐의 이 꼬리 부분 나중에 한번 보세요.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언급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미기 과탐, 자연계 성향이 있는 아이들의 절대 다수인 미적분 기하와 과탐 조합의 아이들의 또 그래프 분포를 보게 되면은 그래프 개형이 또 매우 유사한 상황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표본의 수합이 되는 이 대입상담 프로그램의 표본의 수합이 되는 부분이, 그렇죠? 500개면 500개, 뭐 600개면 600개 이렇게 학교가 수합이 된다라고 할 때 그 표본이 매년 2년 동안이지만 유사하게 들어오는 표본을 성질을 갖고 있구나.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러면
작년에 수합된 표본과 올해 수합된 표본도 유사하겠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가정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작년에서의 아이들이 들어간 결과에 누적비가 있잖아요. 그럼 올해 수능 시험을 본 아이들의 누적비도 같이 우리가 참조해서 상담을 할 수 있겠다라는 신뢰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무려 15만 건의 DB가 수합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상담센터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지금 자료를 모으고 있다라고 얘기는 제가 오면서 이제 통화를 한번 하고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유사한 상황에 표본이 이제 흡수가 될 거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통 사탐의 조합입니다. 아까 전에 이 꼬리 부분 나와 있었던 거 있죠? 실제 수능이 되면서 이렇게 내려앉은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9월 모의평가에서 확통 사탐 조합의 그래프가 이렇게 달라지는 부분. 그러니까 이런 변화 부분은 수능하고 N수생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대수능 분포와 모의고사의 분포는 서로 차이점이 분명히 생깁니다. 차이점이 생기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볼 거는 작년도의 대수능 분포와 올해의 대수능 분포가 어떤 유사성을 좀 갖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특이점이 있는지 그 부분은 아마 추가적으로 공지사항이나 이런 데 발표를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활용한 상담. 그래서 프로그램의 이제 화면들을 좀 직접적으로 보시면서 선생님들이 상담하는데 팁이 될 부분들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성적의 수합 날짜 공지가 되어 있죠. 그래서 금주 화요일 날 아마 다 수합이 이루어진 거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팝업창에 보면 이렇게 매뉴얼들에 대한 안내가 있어요. 선생님들 한번 시간 내서 이렇게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는 거 적극 권장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제 화면으로 해서 이게 영상이나 이런 것들도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계속 이 팝업으로 해서 공지가 뜹니다. 관련 내용이. 그리고 수시보다는 정시는 이슈들이 좀 더 있잖아요. 그렇죠? 변환 표준 점수를 적용을 했다. 또는 누적비가 어느 대학까지 이렇게 됐다. 이런 부분들의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좀 학년 내에서 또 선생님들이 이제 프로그램에 접속할 때 좀 대내적으로 또는 학교에 이렇게 좀 안내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처음 들어오게 되면 일단 성적 업로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안내를 드리는 부분은 이제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영상이 제공이 될 거라 고교용 프로그램에 기반해서 안내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람회를 가셔서 사용하실 때는 이제 전문가용인데 전문가용에서 아이들 성적 입력하는 부분들은 뒤에 화면에서 추가적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성적을 보거나 또는 분석하는 거는 같은 유사한 화면에서 우리가 진행이 되니까 선생님들이 참고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교과 성적이죠. 교과학습 발달 사항 그리고 수능 성적에 대해서 업로딩을 해야 돼요. 아직까지 안 온 학교가 있고 늦게 업로딩하는 학교들도 항상 해마다 생겼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대기업에 있을 때에도 그런데 조금은 빨리 서둘러서 이제 업로딩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수능 성적과 학생부가 모두 업로드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수능과 학생부 점수를 같이 이제 산출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아이들이 이제 뭐 학생부 반영하는 대학에서 지원을 할 때는 참고가 분명히 돼야 되거든요. 그 대학의 환산 점수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같이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학생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런 전화도 있어요. 이거 왜 갑자기 성적이 안 보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학생을 반드시 학급의 학생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왼쪽 탭에서 그 학생을 선택해야 그 학생이 저기 지금 제가 가려놨는데 그 이름이 뜨는 거거든요. 맨 위에 상단 부분 보이시죠? 거기 자료관리 옆에 학생의 이름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 바뀐 것도 또 캐치를 못 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전문가용이죠. 이제 박람회에 선생님들이 이제 컨설팅 또는 상담 교사로 이렇게 가시게 되었을 때 성적을 입력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선은 학생의 이름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학생의 이름을 임의로 등록을 하시고 수능 점수를 등록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신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뭐 3등급, 뭐 4등급 이렇게 기입하셔도 돼요. 뭐 내신에 그렇다고 해서 그 성적이 산출돼서 계산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수능 점수 위주로 해서 상담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따로 화면을 안 준비했지만 이 어디가 쌤 상담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디가 쌤 상담을 누르게 되면 어디가 혹시 아이디가 학생이 있는 경우에 그리고 그 어디가에 또 수능 성적을 다 입력했을 경우에는 또는 내신 성적까지 입력되면 다 연동이 돼서 끌어오게 됩니다. 상담하실 때 훨씬 또 수월해지실 수는 있어요. 근데 학생을 갑자기 이제 박람회 가서 상담하는데 그때 어디가 입력하라고 그러면 시간이 늦어지겠죠. 그럴 때는 그냥 수능 점수 위주로 해서 상담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수능 점수 등록입니다. 이때 등록하실 때는 무슨 점수만요? 그렇죠. 표준 점수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표준 점수 입력하시고 칸 바꾸시게 되면 백분위하고 등급이 자동으로 변환돼서 들어갑니다. 표준 점수를 넣었는데 칸에 값이 안 나와요. 그 얘기는 없는 표준 점수를 넣으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표준 점수 성적표 잘 확인하고 입력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입력한 다음에 이제 우측 부분에 보면 적용 버튼이 있습니다. 그걸 누르게 되면 이제 모의고사 분석 내용이 아래에 여기 형성되는 것들을 선생님들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성적 입력하고 하는 건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거는 이제 고교용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거죠. 고교용과 이제 전문가용의 가장 큰 차이는 색깔입니다. 전문가용은 앞에 다시 한번 보실래요? 색깔의 톤이 다릅니다. 고교용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수능 모의고사 성적 분석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상담할 때 어떤 순서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이제 선생님들한테 권유하는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수능 모의고사 성적 분석 탭을 누르시게 되면 그 학생이 누적해서 받은 모의고사 성적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성적의 변화를 이렇게 보셔야 될 이유는 아이하고 상담을 할 때 아이가 재수나 또는 반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성적의 어떤 변화 부분들을 좀 짚어보면 또 아이가 반수를 강하게 요구할 때 우리가 지원할 때 카드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시에서 지원해야 될 카드들이 많이 도전적으로 써야 되는 상황이 또 벌어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성적의 추이나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상담하시고 좀 보시고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 이 그래프 형태로 보시려면 표준 점수를 클릭하고 보시지 마세요. 왜냐하면 표준 점수는 그쵸, 해마다 시험에서의 난도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100분위로 해서 아이의 성적 추이가 상승인지 하락인지를 좀 보시고 결정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지금 이제 수능 모의고사 성적 분석에서 두 번째는 이제 학생 성적 분석 탭입니다. 이 학생 성적 분석 탭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쵸, 이 학생이 받은 국수탐 표준 점수 합이 같은 동일 점수 학생들과의 유불리를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도 상담할 때 항상 처음에 먼저 보고 시작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머릿속에 그 부분을 인지를 반드시 하죠. 학생이 어느 정도의 강점이 있는지, 어느 정도의 약점이 있는지, 어느 과목에. 그래야 대학의 반영 비율을 봤을 때, 여기는 수학 비중이 높은 학교네, 여기는 탐구 비중이 높은 학교네, 상대적으로, 그랬을 때 선생님들이 좀 판단해 주기가 분명히 수월해지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유불리에 대한 내용들을 짚고서 상담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정시 사례 차트입니다. 정시 사례 차트에 대해서 일부 선생님들은 크게 활용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담긴 의미를 보시면 조금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정시 사례 차트를 통해서 그 대학이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바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정시 사례 차트로는 얘가 고려해야 될 대학들을 짚어보실 수 있어요. 이거는 수시에서도 활용도가 높아요. 실제 제가 올해 고3 담임을 하고 있는데 수시에서 아이들, 특정 학과에 대해서 많이 선호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상담하기가 편한 환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례 차트가요. 그래서 이 정시 사례 차트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처음 들어갔을 때 꼭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될 게 이 지역, 계열, 전형 유형의 필터를 권장합니다. 그래야 구동이 빠르고 선생님이 보고 싶은 내용의 대학들을 좀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전형 탭, 이게 하이라이트거든요. 이 전형 탭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우리가 수능 같은 경우에는 정시 같은 경우는 일반 전형이 대부분이죠. 근데 일부 대학 또는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대학별 독자적 기준으로 해서 선정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뭐 장애인 대상자 특성하고 이런 경우는 아니니까 선생님들이 분명히 체크를 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까지 필터를 걸고서 검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속도도 잘 나오고요. 왜냐하면 여기에 농어촌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농어촌으로 합격한 아이들의 성적까지도 잡히니까 레인지가 상당히 길게 잡혀버리고. 그렇죠? 그래서 학생이 지원하는 유형에 맞게, 보통 이제 일반 전형을 많이 지원하니까 그 맞게 검색을 하시면 지역별로 뭐 얘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도 다 나올 수 있고요. 또는 학과로 검색하게 되면 또 학과별로 해서 검색하는 키워드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빨간색은 학생의 100분위 성적이거든요. 국수탐이죠. 탐2까지 해서 반영 비율은 적용하지 않은, 그렇죠? 환산이 아닌 단순합에 의한 100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문제점을 제기를 하죠. 이건 단순합인데 맞지 않는 거 아니야?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면 다른 아이들, 전년도의 입시 결과들도 단순합에 의해서 나와 있는 표본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이 합격생들의 이 범위가 전년도에 단순합으로 이 정도 됐던 아이들이 이 대학에 합격을 했던 거고, 그렇다면 올해 단순합으로 또 그 정도 되는 아이들이 고민하고 바라봐야 될 대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담 후보 대학을 선정하는 데는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100분위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의 간극을 더 줘요. 혹시라도 놓치는 대학이 있지 않을까 해서. 프로그램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색하시면 되고, 또 이제 학과로 검색하게 되면 매우 다이나믹한 상황이 보여지실 겁니다. 특히 뭐 간호학과나 이런 경우에 정말 아이의 성적에서 지원을 고려해야 될 대학들이 구체적으로 툭툭툭 보이는 상황이 선생님들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한번 꼭 해보세요. 그래서 성적 분석하고 사례 차트로 가시는 겁니다. 사례 차트를 보고 그룹화를 어느 정도 시키는 거죠. 이 대학들의 선생님들이 미리 적어 놓으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정시상담의 이제 기본 화면에 좀 전에 이제 봤었던 이제 사례 차트에서 이제 맨 왼쪽에 있죠. 정시상담 파란색 이렇게 탭 잡혀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검색 조건을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선택을 하실 겁니다. 그 얘기는 이제 뒤에서 한번 드리고, 다음에 수능 모의고사 성적을 반드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 선택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11월 모의고사 성적으로 수능 성적으로 해야 되는데 뭐 6월이다. 그렇죠? 그 이전에 뭐 4월이다. 이 성적을 클릭해가지고 상담하게 되면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능 성적에 대해서 체크해 주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 콤보 박스로 되어 있는 여대를 남학생 상담이다. 그럼 여대 같은 경우에 이제 나오게 되면 또 속도나 이런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죠. 최근에는 이제 웹 버전으로 바뀌어서 크게 속도에 뭐 불편함을 많이 못 느끼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좀 느리고 단 더 빠르게 좀 보고 싶다 할 때 이렇게 여대 제외, 그리고 또 뭐 전문대도 제외 이런 식의 형태를 해놓게 되면 선생님들이 조금은 빠른 속도감으로 해서 상담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로 보여지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검색을 할 때, 자, 맨 첫 줄에 제가 쓴 것처럼 지역, 그렇죠? 대학, 계열, 대학명, 수능 위주 검색까지 정도 눌러주시고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학생부 교과 종합이 있는 경우도 나타나게 되면 선생님이 가독성도 떨어지고, 그렇죠? 이 DB 자체가 많아지면 또 소위 좀 불편해지실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너무 볼 게 많다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전형명까지 해서 정렬을 합니다. 전형명은 뭐 이제 수능 위주 전형으로 해서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대학명도 직접 입력이 가능하죠. 대학을 콤보박스에서 체크를 해도 되지만 건국대로 해서 검색하고, 야, 중앙대도 좀 봐야겠어. 그러면 이 대학명에 거기다 다시 중앙대라고 치면은 또다시 추가적으로 검색이 됩니다. 뭐 중앙이라고까지만 이렇게 치시면 되겠죠, 또. 그래서 키워드로 이렇게 해서 바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어 입력하시고 또 결과내 재검색. 건대 검색한 다음에 여기 안에서 경영학과를 검색하고 싶어? 뭐 이렇게 해서 결과내 재검색을 활용을 해서 상담을 또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꼭 체크를 하실 부분 중에 하나는 요거예요. 일반 전형 필터링을 하시면 정말 편해지신다. 보통 이게 이렇게 검색 버튼을 눌렀을 때 처음에는 모집 단위별로 해서 다양한 전형들이 다 같이 나오거든요. 그럼 선생님들이 이제 스크롤을 위아래로 내리면서 이렇게 보면 힘드시죠. 그러면 학생이 지금 일반 학생 전형으로 지원하는 상황이라면 과감하게 여기 클릭하시게 되면 정렬이 쫙 돼서 일반 전형만 나타난 상황에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담 기본 화면에서 제가 이젠 좀 추천해드리는 부분은 이제 누적 비율로 해서 상담을 해야 되거든요. 실제 그렇죠. 그랬을 때 지금 제가 누적 비율 화면을 이동을 한 거예요. 이 누적 비가 원래는 뒤쪽에 있는데 맞습니다. 이 누적 비와 70% 컷 점수를 다 앞쪽으로 모집 단위 옆에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이건 뭐지 선생님들의 선택에 맡겨 드릴게요. 이렇게 놓고서 상담을 하시면 좀 유용해지실 수가 있겠죠. 직관적으로 일단 먼저 보실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 70% 컷 점수로 해서 정렬을 이렇게 시키게 되면 학과별 어떤 위치값, 상위 학과 또는 조금 낮은 학과의 어떤 그룹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학에 지원을 고려를 한다라고 했을 때 학생의 선택을 선생님들이 조금 빨리 갈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대학 점수 안 되는 애야. 선생님 뻔히 아시거든요. 그런데 상위 학과부터 하나하나씩 클릭해서 보시게 되면 그쵸, 좀 힘들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70% 컷 대학에서 공개한 이 점수를 활용하게 되면 분명히 또 도움이 되시는 부분이 될 거고요. 왜냐면 이제 지금 박람회나 이렇게 상담 환경에 가시게 되면 짧은 시간, 그렇죠? 30분이든 또는 뭐 40분 내에 많은 대학을 또 얘기를 해줘야 되고 또 거기에서도 또 깊이 있는 상담들이 이루어지고 해야 또 학부모님이나 학생의 만족도가 있거든요. 그렇죠? 뭐 한 대학 갖고서 여긴 된다, 이 학과 된다 하고서 끝나게 되면 또다시 이제 다른 질문들, 다른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선생님이 조금 이 프로그램 환경의 유용성들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학과 중심의 검색입니다. 자, 이 컴퓨터공학과라고 해서 제가 일괄 조회를 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 대학을 찾아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역, 계열, 학과명으로 검색을 하게 되면 누적비에 의한 무슨 얘기인가요? 유리한 대학 학과가 바로 나타난다. 이해되시나요? 자, 지금 이 과탐, 사탐 전체 누적비가 지금 현재 프로그램에서 제공되고 있는 것은 표준점수 합에 의한 누적비이기 때문에 동일한 누적비 값이 그대로 이렇게 일렬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대학별로 환산하게 되면 이 누적비 값은 다양하게 다 바뀌는 상황이 전개가 되겠죠. 그 상황에서 이젠 바로 뭐죠? 유리한 대학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 뭐냐면 그 누적비가 좋게 나오는 대학의 전형 방법이 그쵸? 이 학생한테 최적화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대학이 누적비가 더 좋게 나오네? 그리고서 그 이유를 그 대학을 클릭해서 사례들 보고 그 대학의 전형 방법을 보시게 되면 납득이 가실 겁니다. 그러면서 상담의 퀄리티가 훨씬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검색을 할 때 주요 또 활용하는 팁이죠.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 탭으로 열기 많이 쓰십니다. 6개까지밖에 안 돼서 속상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부분들도 있긴 한데 그래도 6개까지 쭉 6개 대학 띄워놓으시고 이게 또 많아지면 프로그램이 느려져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6개 정도 해서 선생님들이 활용하면서 대학을 왔다 갔다 하면서 상담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셀 숨기기 설정 기능이 있어요. 설정에서.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거를 지정을 했다 뺐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동이 돼요. 드래그를 해서. 그쵸? 아까 누적비 앞쪽으로 뺀 거 보셨죠? 그래서 드래그를 해서 이동을 시켜놓고서 상담을 하시게 되면 활용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식 기본 화면의 하단에 이제 활용 탭을 보시게 되면 모집 요강 직접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담 내용을 기록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바쁘신 상황에 이 상담 내용을 기록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은 이제 아이들한테 상담 카드를 제공을 하죠. 정시 상담. 아이들이 뭐 1지원, 2지원, 3지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아마 텍스트는 이렇게 보실 텐데, 권장을 드리는 부분은 관심대학은 꼭 등록을 해 놓으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놓고 관심대학 등록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등록을 해 놓으시게 되면 나중에 입시 결과 이제 전송할 때도 상당히 편해지니까요. 관심대학 등록해 놓으시면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상담 하실 텐데, 그때 왔을 때 저번에 상담한 대학들 여기지 하고서 바로 상담이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회 목록에서 반영 영역이나 수능 반영 영역이나 또는 반영 영역 정보, 반영 방법, 이거는 계산 부분입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살펴를 봐야 되는데, 보통 이런 의구심이 들 때 선생님들이 보게 돼요. 이거 왜 성적이 되지, 이 대학이? 그랬을 때 반영 영역을 보면, 네 과목이 아니라 세 과목이구나. 이 대학은 두 과목만 반영하구나. 이런 상황들이 간혹 있습니다. 또 하나는 왜 성적이 안 되지? 라는 부분들의 상황이 있을 때 또 반영 방법을 보게 되면 얘가 표점합은 또는 백분위는 이 정도인데 이 대학 반영 방법으로 계산하게 되면 좋지 않구나. 얘한테 유리하지 않구나. 라는 것의 판단을 또 해보실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대학이 왜 들어오지? 이 대학이 왜 안 들어오지? 할 때 요 두 개, 3번과 4번을 한번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관심대학 등록 및 출력 기능이 다 있다. 그래서 관심대학 추가 버튼만 딱 한번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전형에 딱 그 전형과 모집 단위에 두고요. 그래서 목록 다 일일이 선생님들 누적되어 있는 거로 이렇게 확인들 다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력도 되고요. 해서 선생님들이 관리하시기 편하다라는 얘기 드립니다. 모의 지원하기라고 이렇게 써 있는 것도 보이시죠? 그래서 모의 지원도 여기서도 바로 진행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다음은 이제 상세보기입니다. 자, 이 상세보기라는 말의 의미는 이해를 하셔야죠. 어떤 부분일까요? 아까 그 기본 화면에서 이젠 대학의 전형과 모집 단위를 더블 클릭하고 들어갔을 때의 상황이죠. 그렇죠? 그랬을 때 상, 중, 하의 화면이 구성이 됩니다. 상은 3개년의 입학 정보, 중은 전형 방법에 대한 얘기, 그래서 뭐 실기나 또 면접이 있을 경우에 참고해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입시 결과죠.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거 입결, 이 우측에 있는 스크롤바로 해서 내렸다가 올렸다가 하기 너무 힘들어요.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맨 위에, 좌측에 상단에 보면, 합불사례 더보기라는 버튼이 있어요. 꼭 클릭해서 보세요.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꼭 클릭하시면 뭐가 없어지냐면 이 중간 부분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맨 하단이 위로 더 올라오면서 사례들이 더 많이 보이게 되거든요. 훨씬 좋은 환경에서 상담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합불사례 용어에 대한 해석을 지금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궁금하신 부분입니다. 그렇죠? 자, 표준 점수 100분위, 내점수, 사례 점수 70% 컷 점수가 있고요. 내점수 누적비, 사례 점수 누적비가 있죠. 비교의 구분으로 보게 되면 이 부분이 한 그룹, 3단계로 이렇게 놓고 보실 수가 있겠죠. 3그룹 이렇게. 그렇죠? 저 표점과 백분위는 단순 표점, 단순 백분위에 대한 비교다. 내점수, 사례 점수는 그쵸. 이거는 대학의 환산에 의한 점수입니다. 70% 컷은 역시 대학의 환산에 의해서 대학이 공개한 점수죠. 누적비는 바로 이거는 표본에서의 분석이고 이거는 대학의 환산 점수가 되어 있는 거죠. 펜 쓰기가 좀 그러네요. 물론 이 표본을 계산할 때도 표본의 누적비를 뽑을 때도 물론 환산 점수에 의한 누적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각 용어들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환산 점수하고 내점수의 수능 점수가 같다라는 얘기는 그쵸. 수능 100% 전형일 때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점수하고 사례점수 누적비는 15일부터 19일 그 기간에 우리 경기도 박람회가 열리는 그 기간에는 표준 점수의 합으로 된 누적비로 해서 상담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19일 이후에는 대학 전형별로 산출된 점수로 해서 석차 누적비가 계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 누적비, 과탐 누적비, 사탐 누적비는 아까 전에 제가 표본의 구성 원리는 말씀을 드렸죠. 그건 참조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이제 상세 보기 화면 들어갔을 때 전형 요소의 변화 필히 확인해야 됩니다. 예. 학생하고 대학하고 모집 단위 정했을 때 들어간 다음에 제일 먼저 선생님들 눈에 들어와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반영 영역의 비율, 변화가 있느냐. 변화가 있을 땐 올해 입결에 변화가 생긴다. 물론 같아도 변화는 있을 수 있죠. 다른 외적 요인에 의해서. 하지만 일단은 그 변화 부분을 캐치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영어 반영, 한국사 또는 가감점에 대한 얘기들도 선생님들이 또 더블 클릭하게 되면 세부 내용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큰 변화들은 없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씩 절차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반영 비율이 변경된 하나 사례를 보여드리면 성균관대 공학 계열이죠. 국어하고 수학의 반영 비율이 달라졌어요. 탐구는 같고요. 그래서 국어가 30으로 올라갔고 수학은 35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입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영향을 준다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죠. 그래서 국어 비중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냥 국어에 강점 있는 학생이 더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올해 국어의 표점은 물론 백분위별로 구간 점수가 좀 나눠지기는 했어도 최고점이 높지가 않죠. 그 얘기는 아이들의 표본 자체, 즉 성대를 지원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뭉쳐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랬을 때 눈치 작전이 심해질 수 있고 그런 입장에서 성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야 그럼 수학에 올해 또 변별력이 수학에서 많이 생겼으니까 그냥 수학 비중을 놔둘 걸 그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일 수도 있어요. 두리뭉실한 상황이 있을 때는 아이들이 또 나는 되겠지라는 그런 기대 심리에 의해서 지원이 또 이루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그런 상황들을 선생님들이 이렇게 반영 영역 비율을 통해서 읽어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얘 국어 비중이 높은데 학생이 국어를 잘 본 아이예요. 그랬을 때 분명히 강점은 있는 거죠. 그 정도의 코멘트는 선생님들이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상담 프로그램에서 그 메뉴의 상담 부분에 보시면 그 대학과 모집 단위에 지원한 아이들 기준 전형 및 모집 단위의 작년 지원 학생들의 경향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타 대학 전형에 지원한 후보 대학들을 충분히 선생님들이 그 후보 대학들을 충분히 고민해서 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 전형별 지원 경향으로 해서 이렇게 검색을 하시게 되면 나와 있는 1번부터 20번까지의 순서가 가장 많이 지원한 대학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합격 비율로 선생님들이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 안정권 대학과 도저권 대학들도 선생님들도 간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왜요? 그게 경향이거든요. 작년에 수많은 선생님들이 상담했었던 그 경험이 녹아있기 때문에 절대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열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사례 건수별로도 다 있죠. 사례 건수별로 이렇게 또 클릭해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타 대학의 지원 성향과 합불 여부를 실제 볼 수 있는데 이 합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뭔지 아시나요? 네, 제가 말씀을 드려야죠. 시기입니다. 시기. 그렇죠? 다른 군에는 어느 대학에 지원하는 경향이 있구나라는 게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이 사례 건수들을 몇 건을 이렇게 복수적으로 한번 클릭을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이 대학의 이과를 쓴 아이들이 가군에는 어디, 나군에는 어디, 다군에는 어느 대학에 지원하는 성향들이 나타난다라는 걸 보실 수 있거든요. 그거는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한 소위 얘기해서 이 결과치도 집단 지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접근해 보시게 되면 군별 지원 대학도 선생님들이 놓치는 거 없이 지원을 일단 검토할 수 있는 후보로 둘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많은 요소들을 선생님들이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좀 더 아이에 대한 학생들에 대해서 상담할 때 구체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거를 얻으시는 거죠. 이 대학에 써야 되는 이유, 저 대학에 써야 되는 이유, 이 대학은 쓰지 말아야 되는 이유,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정보들을 선생님들이 보시고 살피면서 확인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례 부분에서는 항상 5, 6건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크게 이제 두 가지 부분만 딱 짚어서 드릴게요. 합격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불합격이 크게 들어가 있는 상황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토리상 보면 담임 선생님께서 이건 최종적으로 합불 입력을 할 때 오류라고 보이죠. 점수나 이런 부분 보시면 되고, 실제 전체 합격 추이에서 이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해서 이거는 밑에가 다 불합격이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실 거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두 번째죠. 두 번째는 불합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충원 합격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합불 사례에서 보시면 이렇게 비고란에 친절하게 후보 번호를 받은 순서를 기재해 주신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신뢰성이 확 생기지 않나요? 그쵸? 그 뒤에는 다 불합격이라는 인지가 되죠. 왜냐하면 환산 점수가 분명히 낮을 테니까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젠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불합격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도 어느 점수를 또 활용해서 보시면 되냐면 이 70% 컷 점수죠. 그래서 이 70% 컷 점수가 들어오면서 상담 프로그램에서의 그 사례들에 대한 해석이 더 원활해졌습니다. 대학에 공개한 70%, 100명 중 70등 학생의 성적을 줬기 때문에 이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추가 합격 사례가 많구나. 우리 상담 프로그램은 최초 합격 사례가 많은 거구나.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또 선생님들이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정시에서 이 70% 컷 매우 유용하게 선생님들이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실전 상담 팁. 지금도 상담 얘기했는데, 그쵸? 이제 조금 정리하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누적비에 대해서 조금 세밀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일 이전에 표준 점수 반영하는 대학입니다. 사례를 갖고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사례 환산 점수 순으로 정렬을 하십니다. 그리고서 사례 점수 누적비를 보게 되는데, 누적비가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예쁘게 이렇게 서요. 그러면 굿이죠. 표준점수 누적비가 그대로 적용되는 상황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고, 누적비 안정 합격선에 여기에서 이제 누적비 어느 정도에 맞춰서 상담이 진행이 되시면 됩니다. 얘가 5.77 정도거든요. 8.77, 9.19까지 있었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상담 합격이 되겠구나. 아니군요. 5.8이네요. 밑에까지 봤군요. 5.8의 충원 합격이 있기 때문에 5.77이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전체가 3.5, 이 학생의 누적비도 3.5라는 얘기는 올해 경쟁률이나 이런 것에서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짚어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사례 점수의 누적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수적인 상담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화면은 뒤에서 이제 보여드릴 건데, 설사 이렇게 해서 누적비하고 사례 점수하고 사례 점수 누적비, 즉 표준 점수에 의한 누적비를 이렇게 비교를 하셨는데, 그래서 상담도 됐는데 그냥 끝내시면 안 되고 반드시 어디가 상담을 통해서 또는 학교의 상담을 통해서 아이들이 대학별로 환산 나온 다음에도 상담을 꼭 받게끔 안내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표준 점수 반영 대학인데 건국대 생물공학과입니다. 자, 이 생물공학과의 반영 비율 우선 체크했습니다. 변화 없다. 점수 반영하는 거 다 차이 없다. 변화 없다. 라는 거 인지한 상태에서 다음 화면 넘어가면요. 그래서 점수를 이렇게 쭉 봤더니요. 환산 점수 순으로 해봐야지 하고 환산 점수 순으로 소팅을 한 거예요. 지금 합격은 보게 되면 그 6번까지가 지금 여기까지 지금 명함 들어가 있는 데가 합격입니다. 그런데 우측 부분을 보시면 누적비가 서로 뒤엉켜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보이시죠? 예. 사례 점수 누적비가 뒤엉켜 있습니다.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 경우거든요. 그럼 이럴 때는 단순 표점합에 의한 상담이기 때문에 벌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예. 왜냐하면 환산 점수하고 이 사례 점수 누적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 이 누적비는 사례 점수로 해서 누적비를 매긴 거 아니야?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사례 점수 누적비도 19일 이전에는 이 사례 학생들의 표점합 누적비예요. 내 점수 누적비도 올해 학생들의 표점합 누적비고요. 그래서 역전이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당황하지 않으시고 상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상담하는 방법은 제가 좀 더 확대를 했습니다. 우선
맨 앞에 그룹이죠. 표점과 백분위, 단순 표점과 단순 백분위의 상황을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학생의 점수가 378점인데 사례 점수의 표점들을 보게 되면 378보다 낮은 점수가 많지 않죠. 상대적으로. 그렇죠? 합격이 지금 여기까지거든요. 380까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합격을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 대학의 반영의 상황으로 나중에 갈 때. 또 100분위까지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 학생의 100분위는 264인데 264보다 낮은 값들을 또 이렇게 체크를 선생님들이 눈으로 그냥 이렇게 보시면 너하고 이 합격생들의 표점과 100분위를 종합적으로 볼 땐 너 점수가 아주 안정적으로 있지는 않는 것 같다. 그래서 포함이 된 경우와 미포함 정도로 인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표준 점수의 그룹을 이렇게 볼 수 있다. 이 대학에 지원하는 표준 점수들의 그룹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단순 표점에 의한.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 같지 않으시나요? 자, 예, 서울시 프로그램에서 학생의 표점에서 주변 학생들에 대해서 그 환산 점수 계산해서 보여지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것과 같은 내용의 맥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느 표점대 아이들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내 표점의 위치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 부분이 이 표 하나에서 우리가 다 담겨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0분위 반영대학입니다. 다시 앞으로 좀 가시게 되면, 그래서 요 정도에서의 상담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그 표준 점수의 누적비 있잖아요. 그 누적비 부분은 좀 많이 이제 포함이 되는. 다시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제가 앞으로 한 번 더 가면 건국대 생명공학자 여기죠. 이 부분에서 이제 누적비를 보실 거 아니에요? 우측에 과탐 누적비들을 이렇게 보시게 될 텐데 이때 학생의 5라는 누적비가 우선은 포함되는 구간, 얘보다 낮은 학생이 많은 경우가 될 때 그래도 상대적으로 합격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5보다 낮은 값이 뭐 하나다, 두 개다 이렇게 라고 볼 때는 조금은 어려운 상황이 또 될 수도 있다라고 아이들한테 상담을 그 정도로까지만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자, 다음은 이제 100분위 반영하는 대학입니다. 이것도 19일 이전의 상담의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는 사례 점수인 표준 점수로 해서 우리가 환산 점수로 해서 이렇게 정렬을 하시게 되면은 또 누적비는 다 뒤바뀝니다. 그리고 또 뒤바뀌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가천대는 100분위 반영 대학이거든요. 근데 이제 표점으로 해서 누적비를 계산한다는 게 또 문제가 될 수는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선생님들은 일단 가천대에 맞게 100분위 순으로 해서 정렬을 하세요. 그래서 100분위로 정렬하게 되면 학생이 264 정도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사례 점수로 이렇게 소팅하게 되면은 이 학생은 이제 점수가 좀 남는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다른 100분위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상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를 해주실 때는 끝선에 절대 안내해 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는 끝선의 안내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누적비까지 최대한 봐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일단 충원 합격의 윗선으로 해서 위치를 상대적으로 안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디가 상담을 통해서 꼭 환산 누적비 나온 다음에 재상담을 권유를 부탁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이제 19일 이후입니다. 자, 19일 이후의 상담은 그냥 누적비로 해서 이제 상담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러면 제가 이 누적비에 담겨 있는 부분을 조금 얘기를 드릴게요. 고려대 사례입니다. 그렇죠? 전체 최고 누적, 전체 최저 누적. 이게 숫자가 이렇게 있을 때 선생님들이 이제 헷갈리시는데 제가 풀어드리면 우리가 10,0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고려대 인문사에는 9등에서 238등까지가 합격했다는 거고 아이들이 들어와서 합격했다는 거고 공학 계열은 13등에서 354등, 의학은 4에서 6등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만약에 10만 명으로 바뀌면요, 공 하나 더 붙이면 되겠죠. 90등에서 2380등이고요, 130등에서 3540등의 성적대 아이들이 합격을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좀 이해되시죠? 그게 우리한테 직관적으로 보기 좋게 비율로, 누적 비로 해서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하단을 보시게 되면 고려대 인문사회 계열의 표준 점수 최고점 받은 아이, 합격생 중에, 이건 다 합격생 분포입니다. 최저점 받은 아이의 간극, 100분위의 최고 최저의 간극을 보게 되면
백분위의 간극이 이렇게 커요. 그렇죠? 그래서 이 표점 반영 대학일 때 당연히 또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표점 차이도 적지 않죠. 이 표점 차이는 이거는 무슨 표점이죠? 이건 단순 표점입니다. 왜냐하면 대입상담 프로그램 사례에 붙어있는 값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담의 신뢰도는 우리가 실채점에 대해서 환산 점수가 나오기 전에 백분위 위주로 상담을 했었던 그 의미처럼 상담의 신뢰도는 백분위, 표준 점수, 석차 누적비 순으로 갖고 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백분위와 표준 편차의 최저와 최고값, 그 대학, 그 학과에, 그 계열에 합격한 최고값과 최저값의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타난다. 그래서 백분위 표준 점수만으로 해서 몇 점이면 어느 대학, 우리가 기사화되고 외부의 언론에 그렇게 나오기도 하잖아요. 370 몇이면 360 몇이면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정말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누적비에 대해서 이제 볼 때 조금은 특이점은 뭐가 있었냐면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죠. 계열의 최고점하고 표점의 최고점, 백분위의 최고점은 많이 일치하는 상황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최저값들은 서로 다 뒤틀려 있어요. 맞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 표점 백분위로 해서 딱 상담을 직접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뭐가 중요한 거냐. 늘 강조를 하는 바로 이 환산 점수, 대학의 성적 산출 방식에 의한 환산 점수에 의한 상담이 중요해지는 거고요. 예전엔 그 환산 점수만을 놓고서 상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어요. 막연함도 있었고, 전년도에서 변환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는 이 과저 부분들도 선생님이 충분히 인지를 하시니까요. 올해 변화 부분이 있으면 선생님들이 또 자의적으로 또 해석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건 합격 사례 분석인데 동일 지역 그룹이에요. 그래서 이 동일 지역 그룹은 누적비가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시는 보통 대학이 이렇게 이름도 우리가 부르잖아요. 서영고 이렇게 해서. 그쵸? 그렇게 선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 대학들이 누적비가, 즉 같은 누적에 있는 아이들이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거는 가나다군이니까 서로 나눠서 써서 그렇지. 물론 그것도 맞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대학이 반영 비율을 달리해요. 그러면서 그 성적대의 아이들을 어느 정도의 그룹의 성적대의 아이들을 뭘 잘하는 아이는 국어 잘하는 아이, 또 수학 잘하는 아이, 탐구 잘하는 아이가 서로 나눠져서, 또 영어 잘하는 아이가 또 이렇게 나눠져서 들어가는 상황들을 기가 막히게 연출을 하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요 세 개 그룹에서 일반화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좀 생각하시면 돼요. 계열의 최고값, 그리고 계열의 최저값의 분포가 이렇게 나오고요. 앞에 거에서 하나 더 짚을 게 있을 것 같아요. 잠시 보여드리면 전체의 비중으로 해서 이건 보여드린 거고, 요거는 계열값에서의 비중으로 해서 이렇게 보여드린 겁니다. 이건 자연의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연 상황에서는 또 앞에 비율이 저기하고 다른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인문사회 쪽에서 이건 전년도의 상황이겠죠? 올해는 반영 비율이 달라졌습니다. 성균관대가. 그래서 전년도의 상황에서 여기는 인문사회 계열의 누적비 부분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다음은 자연계에서의 누적비. 이건 인문 쪽에서 교차가 들어오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최고에 대해서 누적비가 서로 똑같이 나와요. 왜냐하면 탐구가 과탐이 지정이 돼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사탐 그룹이 못 들어와서 그렇구나. 빙고입니다. 그래서 누적비가 같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같은 그룹에 이렇게 형성이 된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누적비를 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대학하고 이 대학이 누적비가 비슷하다라는 것들을 이제 프로그램 상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럼 유사 대학들이라는 것들을 상당히 유사 그룹의 대학들이라는 것을 이제 선생님들이 외부에서 주는 배치표가 아니라 선생님이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공학계열입니다. 그래서 공학계열의 상황은 조금 또 인문과 자연과는 다른 한양대 공학이 누적비가 좀 더 나은 상황에서의 부분이 이렇게 보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계열별로 대학의 특징점들을 또 이렇게 구별지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서성한 요 세 대학이 그 성향들을 딱 나눠서 갖고 있기 때문에 계열별로 한번 보시면
조금 내용을 살필 게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차입니다. 교차 지원 비율은 물론 상담 프로그램 사례에서의 비율이겠죠. 하지만 서강이 82%까지가 교차가 됐다. 합격생들 전체 부분에서 82%가 교차한 학생이다라는 얘기는 실제 서강대의 합격 교차 비율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졸업생 아이들, 즉 N수생 아이들이 교차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라는 게 아니라 재학생도 이미 그 의지는 충분히 피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상담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누적비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또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더 생기게 되거든요. 네. 지금 보시게 되면 재학생도 적극적으로 교차 지원 추세. 전체적으로 최고와 최저값이 모두 미기과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전체 그룹에서 이에 서강대 인문사에 합격한 아이의 제일 높은 값, 낮은 값이 교차에서 온 아이들 값이에요. 그리고 자연계 쪽에서는 누적비가 얘가 1.14, 4.2였던 아이들이 서강대로 오면서 0.66, 2.5의 전체 누적비를 가지면서 합격을 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성대, 한양대도 상황 같이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합격생 누적비 비교 표입니다. 네, 이것도 이제 상담교사단 연수에서 나왔던 표인데 여기서 이제 제가 어떤 재해석들을 조금 해드릴게요. 그래서 전체 인문 교차 서울시립대까지의 상황이 이렇게 보여지고 제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를 이렇게 뽑아놓고 보게 되면 이 교차에 대한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교차는 전체 누적비를 통한 비교가 바람직합니다. 지금 서강대의 화살표 상황을 보세요. 자연계 아이들이 이 그룹의 아이들이 인문 쪽으로 교차를 해서 전체 인문 사회계열에 이렇게 합격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자연계 아이들의 이제 성적에서 자신의 누적비들이 나올 텐데 자연계에서 몇 퍼센트 물론 확인을 한번 하셔야겠지만 그 다음엔 전체로 표본을 냈을 때 그 누적비에 얘가 어느 정도에 위치하는지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인문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인문 합격자의 누적비는 그 성적층이 실적으로 많지가 않죠. 교차가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에는 오히려 자연계에서의 움직임이 크게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변표까지 나와서 성적이 최종 산출된 것까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자연공학 계열 또 대학들 이렇게 쏙 비교하시면 그래 누적비가 이 막대가 그래도 조금은 상위권과 뭐 이제는 학교마다의 이제 그룹이 달라지면서 성적대가 달리 형성되는 게 보이는구나 라는 건 인지하실 수가 있는데 이 넓은 스펙트럼을 갖는 대학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또 중앙대 자연, 경희대 자연은 다군인가요? 스펙트럼이 넓어서 그런 반문을 또 해볼 수도 있잖아요. 아닙니다. 다군이 아니에요. 관악구 쪽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성적대가 공학보다는 넓게 형성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아이들이 대학 위주로 진학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강하다는 생각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꼬리가 길다라는 얘기는 충원의 영향을 분명히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원과의 연관성, 충원율과의 연관성을 또 잡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선생님이 한번 참고해서 보시게 되면 그러면 그 충원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확인하실 수 있죠? 확인이 안 되나요?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력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들도 느껴지시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해석들을 해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또 추가적으로 안내를 드립니다. 자, 이제 모의지원 얘기 한번 더 드릴게요. 예, 모의지원이 아마 이번 주에 공문이 시행된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공문이 시행되면 적극 참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경기도의 이제 학교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공교육이 모아야 할 힘이라는 거를 이제는 인지할 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다들 아시다시피 외부 사교육에서 이 모의지원이 격하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또 그러면서 학생 학부모의 쏠림이 상당히 크다라는 걸 다 인지하고 계시거든요. 학교에서 이제 상담할 때 아이가 그 지원표를 갖고 오기도 하니까요, 실제. 그랬을 때 이 부분은 우리가 전년도 입시 결과에 대한 분석 그리고서 올해의 수능의 성적에 대한 분포를 통해서 또는 지금과 같이 누적비를 통해서 서로 비교를 해서의 지원 고려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은
이전 같은 상황에서는 그 다음에 마침표는 경쟁률이었어요. 그쵸? 경쟁률. 그쵸? 이 정도의 분석이니까, 자, 이제 경쟁률 잘 받으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뭐가 들어왔냐면 중간에 실제의 아이들의 움직임, 이 모의 지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 경쟁률이라는 것을 이 모의 지원이 틀어버리는 상황이 돼요. 틀어버린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 경쟁률을 이 모의 지원이 이끌어가는 상황이 돼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전 연도 그리고 올해의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상담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마침표로 가는 과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이들을 추가적으로 언급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공교육이 모아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기업에서 지금 모의 지원은 3년째죠. 3년째 운영을 실제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이거는 획기적으로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모의 지원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성적 분포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실제 지원한 아이들의 분포, 그리고 우리 지역 학생일 때 또는 타 지역 학생에 대해서 이렇게 구별도 해드리고 있고요. 전년도 모의 지원한 분포들에서 합격생들을 표시를 아까 수시 때는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합격생은 점이 바뀌어서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경향성을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계속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또 좋은 프로그램의 기능으로 자리매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상담 방법 다시 한번 강조해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목전에 또 지금 박람회도 앞두고 계시고 해서 19일 이전 상담은 백분위 사례 차트에서 먼저 후보군을 형성을 하세요. 지역으로, 전국으로 이렇게 해서 보시지 마시고 지역으로 해서 이렇게 나눠서 좀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표준점수 반영대학에서의 누적비일 때는 끝선 쪽에 맞추지 말아달라고 부탁드렸죠. 그리고 표점에서의 유불리,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학생이 강점이 있는 과목들, 그렇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캐치를 하시면서 야, 여기 표준점수 반영대학인데 수학 비중이 높네. 근데 네 수학 비중이 네 수학 점수가 불리하지 않아. 그랬을 때 쓰는 거죠. 백분위 반영대학 같은 경우에는 백분위 순으로 정렬을 하셔서 사례값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그리고 선생님들이 좀 빠르다면 뭐 암산으로 하셔도 좋고 아니면 계산기로 해서 빨리 그 대학의 반영 비율에 맞게. 저는 이제 보통 엑셀로 해서 하나 이렇게 칸을 만들어 놓고 애가 점수를 부르면 백분위를 이렇게 바로 뭐 40, 40, 20입니다. 라고 하면 비율에 맞게 이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사례를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탐구를 하나 반영하는 대학일 때는 또 주의가 또 필요합니다. 그것도 사례값으로 해서 좀 접근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기본정보 부분 이제 상세보기 들어오게 되면 메뉴에 탐구 반영 개수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탐구 반영 개수 캐치해서 보시고서 상담하실 때 안내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19일 이후에는 그쵸, 대학의 환산 점수에 의한 누적비 상담입니다. 다만 올해의 어떤 변화 부분들은 읽어서 유불리를 언급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누적비가 너 이 정도라서 작년에 됐는데 올해 전형 변화로 인해서 유리에, 분리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 해주시면 되고 작년 변표가 지금 실제 적용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대학 변표가 발표되기 전에는요. 그래서 나중에 변표 발표된 다음에 추가 상담을 권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서 접수 1일 전에는 최종 변표가 적용돼서의 누적비 변화들 그리고 모의 지원도 된 부분은 검토를 하고요. 경쟁률은 변화를 파악하는데 요새 이제 뭐 정보가 너무 많이 범람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경쟁률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고 해서 아이들이 원서를 마감하기 전날까지도 채 50%가 안 들어오는 학교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마감 정시 같은 경우는 오전까지 경쟁률을 확인하고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죠. 나의 성적선에서 어느 대학들을 고려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중에서 유리한 대학들은 어떤 대학이냐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유리한 대학들의 누적비를 통해서 지원 가능함을 확인을 좀 하시고 근데 그때 작년에 누적비는 이랬지만 올해 이 대학의 상황들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조금 객관적으로 보셔서 누적비의 위쪽에 맞출 것인지 아니면 누적비의 끝선에 맞춰도 올해 얘가 수학하고 탐구도 잘했고 뭐
잘한 부분들이 강점들이 다 있어. 그랬을 때든 공격적인 지원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경쟁률 추이 보시고 마무리하면 또 좋은 지원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상담 프로그램에서의 지금 사례 또 그리고 내용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10,000명 이상의 선생님들의 DB가 이렇게 구축이 된 거예요. 1,700 학교인데 1,700 학교의 선생님들이 제출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뭐 한 학교에 6학급 정도만 있다라고 해도 벌써 10,000명이 넘습니다. 그 10,000명이 넘는 교사들이 상담을 하면서, 그렇죠? 그리고 그 상담에서 만든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죠. 그 내용들을 다 담아서 이 프로그램에서 그 다음에 고3 담임 선생님, 또 그 다음에 상담에 담당하실 선생님들한테 제공되는 주옥 같은 정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떤 1점의 가치, 1점, 숨은 1점을 찾아라,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정시에서는. 그거 이전에 이 프로그램은 선생님들의 어떤 지혜가 담겨 있는 프로그램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항상 그런 마음으로 프로그램을 좀 바라보고 있고요. 거기에 오류가 있고 없고도 다 우리 선생님들이 기록한 내용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의 지혜를 모으고 선생님들의 그런 수고로움이 또 아이들한테 좋은 입시 결과의 어떤 아름다움으로 자리매김하기를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톡이나 이런 데 올려주시면 제가 가능한 선에서는 답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선생님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